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정법 뭐죠?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아우, 되게 귀엽게 하신다. 네, 바로 그겁니다.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자, 지금 말씀해 주신 분은 바로 서울선관위의 행정과장을 맡고 계시며 우리 판정법에서 판정 여신을 맡고 계신 김정은 변호사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또 판정 소녀가 있죠. 서울신문 사회부의 허백윤 기자님이신데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판정법의 백미, 판정 요정, 바로 이 김영민 변호사, 검사 출신의 변호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영민입니다. 네, 자, 판정법 이제 익숙해지셨죠? 어느덧 12회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관계법을 알아야 무지로 인한 어떤 위법 행위를 스스로 방지할 수 있고, 이 투명하고 개방된 올바른 참여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게 될 수 있는데 크게 기여하는 방송이다 하는 12회에 접어들면서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판정법은 어떤 중요한 이슈를 다뤄보느냐면요, 바로 말씀드린 그겁니다. 선거권과 피선거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갖게 되는 권리인데요. 오늘 여기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본질 속으로 한번 풍덩 뛰어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정법,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지금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은요, 제가 오래전 어린 시절 사회교과서에서 보았던 어렴풋한 기억이 나지만 지금 이 주제로 이야기를 이끌어 가려니까 뭐더라? 또 이제 정의를 한번 내리고 법적인 내용을 자세하게 우리가 검토해보고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판정 요정 김영민 변호사님께 선거권과 피선거권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거권은 선거에 참여해서 표를 행사할 권리입니다. 그리고 피선거권은 후보가 될 수 있는 권리. 피선거권은 대통령은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40세 이상이 돼야만 대통령 입후보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국회의원은 25세 이상 국내에 없어도 됩니다. 해외에서 오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제 피선거권의 경우에 조금 나이 제한이 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대통령의 경우에 40 이상. 자, 오늘 선거권과 피선거권. 결국은 우리 공동체에 속한 모든 국민들이,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집단 지성으로 뭔가 더 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줄 수 있는 지도자를, 혹은 뭐 입법부나 사법행정을 이끌어나갈 사람들을 이제 선출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될 텐데, 저는 선거권, 피선거권을 이제 판례로 들여다보도록 하죠. 72년까지는 제외 교포들이 또 투표를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해요. 그러다가 40년이 흘러서 2009년에 이게 다시 부활이 됐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러면 선거권, 피선거권을 좀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닐까, 한번 저희 김 과장님, 여신님께 여쭤봅니다. 여기서 이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그 교민은 일본에 계신 영주권자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국외 거주하시는 국외 거주자 분인데, 이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는 다툰 것이 선거권은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선거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느냐, 행사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번 판례 같은 경우는 선거권을 그 국외 거주자들한테 부여해라 이런 결정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이 그 결과적으로 결론적인 내용입니다. 과거에 이런 유사한 그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거에는 합헌 결정을 내서 뭐 특별하게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2007년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얘기한 것이 선거권이라는 게 민주주의 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권리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제한이 되려면 국가 안전 보장, 뭐 질서 유지, 공공 복리에 이르를 정도로 어떤 중대하고 그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뭐 막연하고 뭐 추상적인 뭐 위험성 혹은 뭐 기술상의 어려움 이런 걸로 이렇게 장애가 되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선거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유는 이거를 즉시 위헌이라고 하면은 즉시 그 효력이 상실되면 법적 혼란이 가중될 수 있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일단 그 선거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갖고 있도록 하고 그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은 이제 입법적으로 보완을 해서 그 개선해 주자라는 취지로 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사안이 있습니다. 시간의 유예를 좀 뒀다. 네. 이런 문제를 당시에 제기한 그러면 이제 청구인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죠. 우리 헌법에서는 24조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선거권은 실제로 이제 실무에 들어가면 뭐 이론적으로야 모든 국민에게 참정권을 공정하게 줘야지 뭐 이거 좋은 얘기지만 실제 하려면 뭐 선거인 명부도 만들어야 되고 투표함도 만들어야 되고 부재자 투표하려면 그 절차도 만들어야 되고 할 일이 많습니다. 그 관리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위반되면 뭐 처벌도 해야 될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정하도록 아예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우리 이 선거법에 뭐 나이는 몇 살이 되고 또 뭐 국내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해외에 있는 사람은 예컨대 어떻게 한다 이런 것들을 규정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 당시에는 그게 안 돼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청구인이 주장하기로는 뭐 자기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물론 해외에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어떤 기술적으로 어려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술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도 있고 신분 확인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조총련이나 뭐 북한 주민이 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여러 가지 위험성들이나 뭐 곤란한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위험성들 정도는 지금 시대라면 충분히 다 극복할 수 있는 거다. 그런 걸 이유로 이 투표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헌법이 위반된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그래요. 자, 그렇다면 반대 논리가 또 있을 텐데 피청구인 측 입장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때 당시에 그 유관 기관들이 저희 실제로 선거 관리를 하는 우리 위원회가 있었고 그리고 재외 국민 재외 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외교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기관의 입장을 좀 말씀드려 보면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 결정이 있기 전에도 그 재외 국민들이 지역 대표성을 띠지 않는 선거,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라든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하는 선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우리 국가를 위한 선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재외 국민도 투표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해서 2번에 걸쳐서 국회에 또 개정 의견을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막상 이렇게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 사건이 되다 보니 사실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좀 시간이 필요하니까 청구인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우려, 뭐 북한 주민이나 조총련계의 그 거르는 그 작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이중 국적자의 뭐 참여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국외에서 선거를 했을 때 우리가 뭐 조사 단속을 어떻게 하느냐 공정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단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라는 우려는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외교부에서는 얘기를 한 것이 재외 동포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외교부에서는 재외 동포가 그 거주국, 그 지금 살고 있는 그 나라에서 뭔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그 생활을 영위하고 그리고 자기가 그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기 위해서 이렇게 재외 동포 정책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자까지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쪽에 현지화를 정착을 하는데 목적이 있는데 반해서 오히려 선거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모국 지향성이 커진다. 외교부에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양 기관이 이렇게 피력을 했습니다. 이 참정권이 이렇게 이제 확대되고 나서 또 우리 여론은 어떻게 좀 움직였는지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논란이나 어떤 또 토론들은 없었는지 궁금한데 어떤 이제 이야기들이 어떤 분위기로 흘렀습니까? 네, 우선 참정권을 요구했던 재외 국민들이 가장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고요. 18대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그다음에 제일 처음에 적용된 게 2012년서 이제 재외 국민 투표가 처음 실시가 됐습니다. 당연히 후보들도 이제 해외 유권자들을 무시할 수 없고 이제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 후보 같은 경우는 해외 일정도 좀 이렇게 포함을 시켜가지고
간담회라든가 그런 일정도 해서 교민들이 많은 지역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좀 듣고 이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고요. 근데 다만 이제 국외에서 실시를 하다 보니까 선거 운동에 대한 어떤 공정성이 이제 좀 계속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국외에서 재외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선거 운동은 이제 원천적으로 금지가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네. 이제 일부 제한돼서 이제 허용이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문자를 보낸다거나 뭐 전자 우편을 보내거나 뭐 거기에 이제 음성이나 동영상도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전화 통화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외에 있는 유권자한테도 후보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지적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지금 말씀 주셨듯이 국외에서 실시되는 만큼 국내와는 좀 공정성 확보에 당연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물리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 그럼 이게 재외 교민이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행사할 때 거기도 이제 투표를 하게 됐으니까 선거권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선거법 위반 사례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건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벌을 하게 되나요? 참 이론적으로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재외 국민에게도 참정권을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다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하는 게 참 좋다고 생각은 들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선거 관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형사처벌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선거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결국은 형사처벌을 해야만 이게 선거 범죄가 이제 뭐 잠재워질 그렇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관할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에서 아무리 심지어 돈을 주고받아도 우리가 가서 잡아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범죄인 인도 협정이 돼 있지 않는 한 잡아올 수 없고 실제로 범죄인 인도한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런 한계는 많이 있다. 현실적으로. 네네. 그런 말씀. 지금 이제 이 원론적으로는 동일하신 거고요. 해외에서 발생하는 선거 사범의 경우에 물리적으로 처벌하기가 참으로 힘들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 대목은 앞으로 보완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재외 교민들의 이제 선거권 부여 문제, 지금 뭐 이게 진행되고 있는 과정입니다만 좋은 일이죠. 이 참정권이 다시 부활됐다 의미가 있는데 해결돼야 할 제반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정 문제도 있는 것 같고 부재자 투표의 관리 문제도 있는 것 같고 이 재외 교민의 참정권, 선거 제도 문제 이 세 분의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재외선거제도 막연하게 우리가 재외 국민은 어떤 분들이 있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개념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네네. 재외 동포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시민권자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영주권자가 있고 그리고 일시 체류하시는 분들, 뭐 유학생이나 주재원, 뭐 이렇게 상사원들 같은 경우도 일시 체류자들,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해외 여행 중인 사람도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런 재외 선거가 이제 막 도입이 되면서 뭐 미국이나 캐나다 쪽으로 이 관련돼서 이제 교민들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출장을 간 적이 있었는데 좀 재미난 것이 이제 교민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나 교민들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갖다 보면 실제 그 교민 회장분들이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런 교민 회장분들은 알고 보면 시민권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시민권자는 투표할 수 있느냐? 생각해보면 좀 아이러니하지만 시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체의 선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민 회장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없다라는 약간 아이러니한 상황이 그러네요. 있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 아닌 그 해당 나라의 그 시민권을 채택했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했기 때문에 오래 뿌리 내리고 사신 그렇죠. 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고 그러면 영주권자는 어떻냐? 영주권자는 대한민국 국민이죠. 대한민국 국민이긴 하지만 그 국가에 정착한 사람으로서 네. 만약에 그 지역 대표성만 무관하다면 뭐 우리나라 국민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선거 제도에 대해서 해당자들의 유형도 분류해 보니까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걸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고, 그럼 허 기자님은 지금 재외 교민들 선거 제도에 대해서 뭘 좀 강조하고 싶으세요? 네. 저는 실제로 저희 가족들이 재외 국민인데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데 미국이나 뭐 일본, 중국 같이 이제 큰 나라들, 그다음 도시가 이제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사실은 이제
뭐 뉴욕이면 뉴욕 영사관 가서 투표하고 뭐 워싱턴이면 워싱턴에서 하고 이렇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이제 다만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작은 국가들이나 이러면 실제로 정말 투표를 하기 위해서 뭐 몇 시간 차를 타고 간다거나 뭐 기차를 타고 간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선거인으로 또 등록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거인으로 신청을 한 다음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또 실제 투표권을 행사하기까지 이제 여러 절차가 있고 근데 사실 재외국민들은 조금 아직까지는 투표라는 게 좀 어려워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제가 놀란 게 투표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2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2017년의 대선에서 역대 최고 기록이 나와서 무려 75.3%의 투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이제 전체 재외국민이 아니고 재외국민 가운데 이제 선거인으로 등록해서 예, 많은 관심과 이제 참정권에 대한 그 요구는 계속 발달하고 있는데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을 했듯이 과연 그러면 이게 이제 선거법이라든가 선거 운동 공정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건지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논란도 나오기도 하고 또 우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유권자들 해외 재외국민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너무 불편한 것들도 있고 국가적으로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이런 거를 조금 다 이렇게 좀 보완하면서 절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는 선거 때마다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허백윤 기자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뭐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다뤄봤습니다만 이 헌법재판소에 관련된 참정권에 대한 좀 결정들을 포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김정우 과장님이 한번 정리해 주시죠. 이 사안이 99년도에도 헌법소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에는 재외국민의 선거권이 제한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었는데 이제 8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2007년 결정에서는 보면은 그 본인들이 판단했던 합헌 이유를 본인들 스스로가 어떤 이유를 나열을 하면서 위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주장했던 것이 북한 주민이나 그 조총련계 그 동포들이 참여를 하는 그 제일 동포들의 참여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에 주장했던 것이 그게 너무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했더니 헌재에서는 8년 후에 말하기를 그거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그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가 있어서 재외국민 등록 제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부분을 이제 입장을 바꿨고요. 그 선거 공정성 확보, 아까 얘기했던 뭐 위반 사범을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면 그 제일 중요하게 그 주장했던 게 뭐 대리 투표나 투표지 분실 이런 우려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뭐 대리 투표 같은 경우는 신분 확인 방법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고 그리고 뭐 금품 매수나 이런 부분들도 사전적으로 조사 단속을 하는 과정도 있지만 사후적으로도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또 단속할 수 있다.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도 그거를 단지 그 뭐 국가가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의 국가의 과제를 선거권자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해서 그것도 입장을 바꿨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납세나 병역 의무도 하지 않는데 왜 투표권을 행사하느냐 뭐 이런 제기도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납세 의무와 병역 의무 혹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뭐 가치가 뭐 균등해서 반대급부의 어떤 권리가 아니다. 우리 유권자라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전반적인 취지로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세금을 꼭 내야 투표권을 반대급부로 주는 그런 논리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시고. 자, 이 관련된 사례로 넘어가 보려고 해요. 관련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재외 교민들에게도 우리가 투표권을 부여하는 시대가 된 건 명확해 보입니다. 근데 국내에 있는데 투표권이 제한된 분들. 근데 예를 들면 제가 군복무를 할 때는 부재자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군인들도 부재자 투표를 다 하는데 이 궁금했던 게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은 투표를 하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나? 또 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 못한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 이렇게 좀 궁금해요. 이 김 과장님 이분들은 어떤 처지예요? 과거에는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사람들은 다 선거권이 제한됐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설명드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내리기를 뭐 수용자는 뭐
어쨌든 그 선거권이 제한되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집행유예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 일반인들하고 그냥 자유롭게 함께 생활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라고 해서 헌법 위반 그 불합치 판례를 내린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수형 생활하는 분들이나 집행유예로 이제 일정 기간 법적으로는 묶여 있는 분들 생활은 자유롭지만 이런 분들도 투표권이 회복이 됐다. 대부분 회복이 됐는데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선거권이 없는 자는 본래 이렇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자,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 뭐 정신 상태가 완전히 뭐 네. 치매, 중증 치매에 걸려서 사람도 못 알아본다. 그래서 금치산 선고를 받았다. 네. 그러면 그분은 뭐 선거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의미가 없겠죠. 네. 그다음에 1년 이상 징역 금고형을 선고받고 집행 중인 사람, 그러니까 수용 중인 사람, 이 사람도 선거권이 없게 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몇 가지 선거권을 가지지 못하는 예가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예전에는 집행유예를 받아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었던 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네. 이 판례가 형성이 된 겁니다. 예컨대 무슨 선거범죄를 저질러서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 뭐 이 선거권을 제한한다든지 이런 건 합리적일 수 있지만 음주운전 했다고 해서 내외 선거권을 뺏어가냐, 아니면 무슨 건축 관련 무슨 법을 어겼다고 해서 왜 내 선거권을 뺏어가냐, 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지금 이 헌법재판소에서 여기에 대한 이제 심리가 쭉 이루어진 바, 그 결론은 어떻게 내려졌습니까? 이 결론을 보기에 앞서서 그 이 수용자들한테 선거권을 주느냐 이 문제는 딱 표면적으로 일반 우리 국민들은 그 법 감정상 조금 약간 부정적인 견해가 분명히 대다수 있습니다. 국민들은요. 왜냐하면 뭐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한테 왜 투표권까지 줘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회에서 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이긴 합니다만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통해서 수용자들한테 선거권이 이제 부여가 됐는데 이게 모두 제한 없이 부여가 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1년 정도의 어떤 수감 그 선고용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입법을 통해서 보완이 된 건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집행유예자에게는 모두 선거권을 부여합니다. 선거권을 부여하고 대신 수용자의 경우에는 조금 이제 국가별로 차이는 있습니다. 뭐 호주나 이태리 같은 경우는 3년 정도의 그 선고용을 받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한을 하고 뭐 미국은 경범죄 같은 경우는 제한하지 않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뭐 제한을 하고 그리고 뭐 캐나다나 스웨덴 같은 경우는 그냥 수용자라고 하더라도 제한 없이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반면 또 고대,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던 이유, 뭐 수용자의 선거권을 왜 제한해야 되느냐라는 입법 배경을 아주 한참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고대 뭐 로마 그리스 시대에 비추어 봤을 때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가 소수의 그 선택된 시민들만 가능했었습니다. 노예들은 못 그렇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제약이라는 것은 범죄자들에게 최대한 그 형벌을 가중시킬 수 있는 것은 네가 가진 그 예외적인 시민권 그거를 박탈해서 참정권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응징 수단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것이 여지껏 이어져 왔는데 뭐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제 현재 사회에서는 보통 선거가 원칙이 된 사회잖아요. 뭐 능력이나 뭐 재산적 지위, 사회적 지위와 무관하게 누구나 성년이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회가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대에서 그 내려왔던 그 수용자 선거권 제한을 유지할 것이냐라는 주장은 그거는 조금 이 현대 사회, 그 보통 선거가 원칙이 된 사회에서는 좀 근거가 약화된 측면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또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 정서를 아예 무시할 수도 없는 측면도 있어서 이제 이것이 입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했나 이거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것에 더 이제 가까워야 할 것인가?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또 우리 국민의 법 감정은 좀 엄격한 측면이 또 분명히 있어서 이런 보편적인 흐름하고 이게 잘 맞아야 될 텐데 그러면은 당시에 이 집행유예자 또 수형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한 논란이 가장 최근으로 치면 뭐 양심적 병역 거부자 또 이 헌재 판결 논란처럼 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 그 기자님 당시에 어떤 분위기였어요? 네, 일단은 이게 2014년 1월 28일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결정이 됐고요. 당시에 이제 뭐 전쟁 없는 세상이라든가 뭐 천주교 인권위원회 같은 뭐 시민단체나 종교단체에서 이제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2014년에 그 6.4 지방선거에서부터 이제 집행유예자들이 먼저 이제 처음으로 투표권을 네. 다시 얻게 돼서 했고요. 이 규모가 당시 대검찰청 집계를 보니까 만 19세 이상 집행유예 기간 끝나지 않은 국민이 11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적지 않네요. 예, 그래서 11만 명이 다시 이제 투표권을 얻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1년 미만의 수용자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이제 법 개정이 돼서 2016년 총선부터 이제 투표를 행사를 했습니다. 근데 애초에 이 조항을 문제 삼았던 이제 단체들은 이런 논리였습니다. 이게 헌법에서 보통 선거를 이제 그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보통이라는 것은 어떤 계층이나 뭐 이렇게 뭐 성별이나 인종, 종교 이런 거에 관계없이 그냥 모든 국민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이게 수형자라고 해서 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게 과연 보통 선거 원칙에 맞느냐. 그래서 헌법에 맞지 않다는 이제 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습니다. 아, 이게 뭐 흥미로운 사회적 논쟁인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2017년에 1년 이상 수용자 이들을 대상으로 선거권 제한에 대해서 헌재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고 하는데, 김정은 과장님이 이걸 좀 설명해 주시죠. 이 결과적으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고, 그러면은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른 보완 입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됐죠. 네. 수용자 중에서도 1년의 선고형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선거권을 다시 주는 걸로 이 법이 만들어졌는데, 네. 지금 그거에 대해서도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를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과실범도 있고 가석방된 사람도 있고 뭐 범죄의 경중이 무수히 다양한데 그러게요. 왜 일률적으로 선고형 1년을 기준으로 해서 선거권을 다시 부여했느냐라고 얘기했는데, 헌법재판소는 뭐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보면 공동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였다라는 그런 측면까지 그 인정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요. 자,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상당히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또 한 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세 분의 의견을 좀 자유롭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그 법률상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지는 게 아니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가진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리고 그 법률에 대해서 또 헌재에서 또 선관위에서 법무부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지금 이제 나온 적절한 방안이 지금 1년의 어느 기준인 것이고, 저는 이런 고뇌에 찬 이런 결정이 그럴만하다,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이 판정법에서는 이제 시민사회를 늘 대표해 주시는 분이죠. 판정소녀 허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재 결정문 중에 한 문장이 저는 굉장히 와닿으면서 되게 의미 있는 문장이다 생각한 게, 이 선거권이라는 게 사실 저희 같은 일반 유권자들은 너무도 당연하게 주어지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바쁘면 투표를 안 하기도 맞아요. 하고, 뭐 이 선거권의 의미를 좀 크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사례를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선거권을 갖기 위해서 뭐 헌법소원도 내고 굉장히 치열하게 다투기도 하고, 또 그렇게 다투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법원에서는,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결과적으로 어떤 개인의 기본 권한보다는 어떤 국가의 법치주의라든가 그 일반 시민들에게 갖는 어떤 그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이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문장이 좀 어려우면서도 되게 의미 있는 해석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투표하러 가시고, 네, 모두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길 네,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 과장님, 끝으로 어떤 좀 입장 정리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기자님이 다 하셨는데, 전 덧붙여서 그냥 관념적으로 선거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공기 같은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기가 사실 없으면 저희가 느끼잖아요, 소중한 것을. 그러니까 막상 수용자나 집행유예자는 자기네들이 박탈당해 보니까 이게 꼭 행사해야 되는 권리라는 걸 느껴서 헌법소원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유권자들 뭐 말씀하신 것처럼 귀찮다는 핑계로 안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뭐 옛날 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도 선거권이 그냥 단순히 소중하니까 고이 간직해야지, 이게 아니라 실제로 선거권을 행사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사해서 보배로 만드는 노력이 중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자, 혹시 오늘 참 선거권과 피선거권, 이건 생각할 게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많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만 끝으로 꼭 한마디를 더 붙여야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으세요? 선관위의 지휘 방침을 준수하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더 그렇기도 하지만 선관위가 보통의 조직이 아니군요. 왜냐하면 아주 세세하게 관여해야 되는 게 너무 많은 게 아까 재외교민의 투표권 문제, 그럼 선관위 외교부가 같이 또 움직여줘야 되고, 그럼 또 이 수용자와 집행유예자들 어떻게 될 거냐? 선관위와 또 법무부가 같이 움직여줘야 되고. 방송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편집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네. 드리는 싶은 말씀은 사실 저도 제가 이 기관에서 일을 하기 전에는 그냥 보여지는 언론에 비춰지는 모습, 왜 법을 저렇게 답답하게 적용을 하나 이런 좀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제 와서 실제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이 현행법은 당연히 존중을 할 수밖에 없고 대신 현행법 내에서 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얼만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얼만큼 보장해 줄 수 있느냐,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조금 우리 보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알아주시면 어떨까라고 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 판정법, 판례로 만나는 정치관계법, 아마 12회를 쭉 다 보셨다면 웬만한 유권자로서의 법적 소양과 자격, 또는 선거에 한번 출마해도 내가 위법하지 않고 정말 민주주의의 흐름을 따라서 한번 이제 내가 시민을 위한 정치에 나서보겠다 하는 또 포부를 펴시기에 문제 없는 정도의 지식을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분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서울시 선관위 행정과장님, 김정은 변호사님, 판정 여신, 그리고 서울신문 사회부의 허백윤 기자, 지금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담아내 주었습니다. 판정소녀, 그리고 이제 검사 출신의 김영민 변호사님. 아직도 끝나는 마당까지도 내가 왜 판정 요정인지 이해하지 못하시는데, 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뜻깊은 시간이에요. 정말 이 법, 특히 정치관계법, 특히 선거제도와 선거에 관한 소양과 상식을 진행을 하면서 배우는 이런 또 각별한 시간을 가진 것. 모두 시청자 여러분과 선관위 관계자 여러분의 큰 도움을 입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세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판정법에서 우리가 공유했던 민주주의 정신을 선거제도 속에서 구현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할 것을 약속하면서 오늘 대담한 음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세 분 감사합니다.